희생과 노력 속에서 그래 자유민주공화국 이런 거 만들고 살면 아무리 어떤 이권 다툼과 기술 발전 속에서도 서로가 좀 평화를 위한 조정을 해나가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데까지 이런 데가 19세기입니다만 20세기 들어서도 이 시끄러움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이 시끄러움이 끝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저 멀리 조선에서는 무력으로 안 된다, 기술로 안 된다, 오로지 평화 정신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이게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 튀어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19년도 당시에 중국의 오소운동, 20년도에 국제연맹의 창설, 이런 것들이 3.1운동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고, 또 19년도 겨울에 당시 50대의 간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폭력운동의 대명사인 간디가 인도 국민의회파의 기본 노선을 비폭력, 무저항 이걸로 잡게 된 게 19년 겨울에도 20년에 걸친 과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자극도 역시 3.1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인류한테 새로운 자극을 준 거죠. 폭력으로 안 된다. 더 이상 폭력으로 진정을 시킬 수가 없다. 오로지 평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유토피아적 메시지를 던진 거죠. 수십만 명이 희생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야, 그때 조선민중들이 의식이 그렇게 높았나? 다들 일자무식이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3.1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일부의 지식인들이 있었겠지만 민족 대표들은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전체 국민의 몇 프로도 안 되던 시절이었고, 거기에 목숨 바쳐서 참가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민초들이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하다가 내려온 사람들, 뭐 돼지 치다가 온 사람들, 농사 짓다가 온 사람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랭이 민초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 운동이었던 건데, 오히려 약속 빠른 식자들은 재빨리 일본편에 붙어서 살 길 찾고 있던 시절에 민초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운동을 일으켰던 건데, 이제 미스테리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의식 수준이 분명히 정근대 봉건적인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에 대한 일종의, 그때 실제로 만세운동 현장에서 만세운동 조선 독립만세가 제일 많이 외쳐졌거든요. 여전히 조선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정도의 정근대적 의식 수준의 민초들이 어떻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높은 의식 수준을 집단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의식 수준 낮은 집단이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표명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가. 그거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또 조금 뒤에서 얘기할 거로 좀 남겨두고요. 슈타이너한테로 돌아와가지고, 이때 슈타이너도 다른 사람들 생각 못했던 걸 얘기를 해요.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정치 경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자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분제 타파하고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는 거. 대개의 사람들한테 있어서 자유란 1차적으로 이겁니다. 그렇죠? 1인 1투표권. 모든 인간은 권리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실현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는 것. 이게 일단 자유다. 그전에는 내가 신분제 노예였는데, 니나 내나 옛날에 귀족이었던 놈이나 왕족이었던 놈이나 니나 내나 한 표. 이거부터 이루는 걸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거다라고 인류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돼도 유토피아는 안 왔어요. 그 다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기술 발전을 해가지고 인간이 노동 안 해도 되는 일종의 기술 유토피아가 올 거다고도 역시 자본주의 환상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발전이 풍요를 가져다주고 그 위에서 인간이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다라는 환상도 있었습니다만, 자본주의는 오히려 계급 발전만 격화시켰고 경제적 소유권과 이윤의 재생산을 아무리 막대한 양으로
반복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머릿속에서 이상적으로 그렸던 자유는 현실적으로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권리 보장에 의한 자유. 이제까지 인류는 그걸 생각했는데 슈타이너는 그걸로는 자유가 안 온다는 거였어요. 그걸로는 인간의 자유가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슈타이너가 보기에는 이 사회란 결국 인간의 본성이 외화된 게 사회인 것이 거꾸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는 아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어떻게 생겨먹었나? 이 지점이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다른 교육, 다른 공교육이라든가 일반 제도권 교육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인데요. 공교육하고 발도르프 교육은 목표치가 다릅니다. 발도르프 교육도 물론 대학 교육의 하나로 시작이 됐고, 우리 공교육에 놓치고 있었던 많은 어떤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보완하자라고 하는 걸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겉에서 보기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이 말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발도르프 교육은 엘리트 교육이에요. 본질적인 의미의 엘리트 교육입니다. 엘리트라는 말 자체가 selected, 뽑혔다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집단의 가장 선진적이고 능력 있는 부분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선발됐을 때 그걸 엘리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집단 공동체에 있어서든지 정신적인 선두그룹, 이걸 엘리트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발도르프 교육은 냉정한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로서는 분명히 엘리트 교육입니다. 왜 엘리트 교육인가 하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높아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간 능력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갈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많이들이 이제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어디가 다른가 하면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제도권에서 서양의 사상계에서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자기의 이념과 철학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본성이 삼원성의 결합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철학 사상이 없어요. 인간이 삼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철학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 사상들은 이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원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몸과 마음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데, 발도르프는 땡, 이거 아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 옛날엔 종교적 용어로만 썼던, 종교가 전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뭐 한문으로 치자면 영이라고 해도 되고 영성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인간 내면의 신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말로는 을이라고 해도 되는 어떤 힘, 성질, 이거는 인간이 태어날 때 오장육부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가지고 태어난다. 내가 손가락, 발가락 5개씩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이 아니고 삼원의 조화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발달 과정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지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지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발도르프의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최근에도 여러 논쟁이, 시끌벅적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정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인지학 용어 해설집이라고 하는 간단한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서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배포를 한 걸 계기로 해서 약간 조그만 논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용어에 관한. 근데 정리해서 그거를 책으로 좀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해서 통일해 나가는 작업들을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과정들을 밟아 나갈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는 상태니까 과거에 있었던 용어 세트 중에 그래도 이게 낫다라고 생각되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도르프에서 영어로는 body, 이게 몸이죠. 그 다음에 soul, 이게 마음이죠. 우리가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스피릿, 이거 한글로는 을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한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디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체 할 때 신을 쓰면 될 겁니다. 신하고 체하고 의미가 다른데 우리가 한문을 이제 안 배우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한문 뜻 한 개 한 개를 짚어서 구별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기존의 발달법에서 쓰던 용어는 몸혼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몸, 바디는 몸이다. 그 인간의 마음은 혼.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 공교육하고 발도르프가 목표치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표치가 어떻게 다른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공교육은 일단은 근현대 철학을 베이스 노릇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칸트거든요.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이 칸트의 큰 논지를 별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칸트 철학은 기본적으로 소위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거를 깔고 있습니다. 흔히들 칸트를 철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철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고 부르는가 하면 칸트 이전에 옛날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이 인간 주체가 이 대상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하는 여부, 그게 진리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 사물을 얼마나 똑바로 이해했는가, 똑바로 이해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게 진리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 누구도 의심해보지 않은 이 상식을 칸트는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인간은 이 대상, 이거 자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 못한다. 절대 이해 못하게 돼 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해석일 뿐이지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그어버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내면의 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는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내가 알 수 있지만 저 대상의 본질이 뭔지 그런 건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빨간 거로 보이죠? 소눈에는 뭐로 보일까요? 소눈에도 빨리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일까 하는 겁니다. 소는 생명이거든요. 메뚜기 눈에 한마디로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죠.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감각이 물리 자극 정보를 나한테 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타고난 인간이라는 존재로 타고난 어떤 의식 메커니즘이 있다. 의식이 굴러가는 메커니즘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소위 알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감각도 모든 존재가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성, 필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에는 필연성, 보편성 같은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내 신체 상태만 달라지잖아.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고 신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를 인식할 때 일단 출발점이 시공간적인 속성들을 인식하는 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공간을 인식할 때 나한테 뭔가 자극을 주는 건 다 감각인데 이 감각은 보다시피 필연성, 보편성이 없다. 근데 우리는 감각 정보가 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실제로 없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단지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처리되는 방식이 보면 언어나 논리, 개념, 숫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도 범주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인간은 세상을 인식할 때 양적인 속성, 질적인 속성, 관계적인 속성, 양상적인 속성 요런 어떤 큰 범위가 있고 이 큰 범위에서 도출되는 또 작은 범위들이 있는데 칸트는 12개로 얘기를 합니다.
이 12개의 의식이 대상을 처리하는 범주가 있다 이거야. 이 범주를 오성 판단 범주라고 합니다. 오성 판단 범주가 있어서 이 범주 안에서만 생각한답니다. 근데 이 범주는 우리 인간이 뭔가 경험을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이 범주 안에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고났다. 선언적이라고 합니다. 선언적 오성 판단 범주 이런 거 타고났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감각도 타고난 거잖아요. 감각도. 말하자면 제가 이제 칸트가 감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의미상 감각이라는 거예요. 칸트는 오히려 시공간 개념, 감성 판단 범주라는 개념을 씁니다. 오성 판단 범주도 있지만 그 전에 감성 판단 범주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구속적인 틀이라고 보는 거예요. 딱 이 안에서만 우리는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여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정합적인가 아닌가 가지고 진리를 따져야 되는 거지, 요 바깥에 저걸 내가 알았나 몰랐나 이런 거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바로 이렇게 알 수 없는 대상 세계를 이거를 물 자체라고 해버렸습니다. 물 자체. 물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 요걸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요걸 불가지론. 근데 인간은 어쨌든 간에 어떤 구체적인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는 대상들이 있고, 근데 인간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열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 나의 감성과 오성을 넘어서는 세계. 그게 뭐가 있다. 그게 뭐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인간도 못 지운다는 거야. 뭐가 있는지는 몰라. 근데 뭐가 있다.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워내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초월계라고 합니다. 초월계. 인간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게 있다. 자, 물 자체를 내가 모르지만 물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나한테 어떤 감각 자극이 온다는 것은 이미 물 자체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초월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초월계가 뭐 어떻게 생겨먹고 뭐가 돌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얘한테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은 현실에 없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머릿속에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과 희망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목적 가치를 설정해 놓고 달려간다 이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것은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렇죠? 그거에는 아무런 경험적 필요성, 보편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거에 대한 어떤 추구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 자체도 내가 모르지만 영향받듯이 먼 미래에 있는 어떤 인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인간의 열정과 본능의 방향을 짓게끔 하는 그 어떤 힘, 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작용하는 이걸 초월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양쪽, 이 물 자체하고 초월계, 이 양쪽에서 낑겨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끼어있다. 끼어있으면서 얘의 영향도 받고 얘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인간 살아간다라고 보는데, 그 두 개의 힘을 두 개의 힘은 인과율, 목적률이라고 칸트는 이제 개념을 붙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인과논리,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 어떤 물리적인 힘의 흐름들이 있으면 선행하는 힘에 의해서 파생되는 힘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인과율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인간을 제외한 존재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먼 미래의 꿈과 희망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오직 인간만이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꿈과 희망을 설정해 놓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목적률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뭔가 정신적 이상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적 이상적 가치가 나를 끄집어 당긴다. 이게 목적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이상을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내가 애를 쓰는 거, 애를 쓰는 이 효과를 규제적 이념이라고 합니다. 먼 미래의 어떤 이념이 지금 나의 현실을 규정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규제적 이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인간이 목적률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이상을 추구한다. 이상을 추구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도 뭔가 알 수 없는 이상을 자꾸 추구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초월계 작용이다. 초월계는 정신적인 거고 흔히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던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인간한테는 어쨌든 불가시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이 세계를 알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인간은 두 개의 세계를 모릅니다. 물의 세계도 모르고 신의 세계도 모르고 단지 내가 어떤 꼬라지인가는 좀 알 수 있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존재가 인간이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진리는 알 수 없다라고 제껴야 돼요. 인류가 보편가치로 진선미를 얘기해왔는데 진리는 포기하자.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칸트는 우리 마음이 감성,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죠. 경험으로부터 마음에 형성되는 희로애락, 애호구 같은 기본 감정, 그 기본 감정들의 체계화 이런 걸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판단 범주들의 작용을 영향을 받아서 개념 논리를 형성하는 것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지성입니다. 지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 논리적으로 세계를 재구성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성. 근데 칸트는 요 두 가지 능력은 일종의 물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 이거 자체 안에서는 수학적 정합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순수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순수이성이다. 그럼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뭐 자동으로 불순이성이 되는 거죠. 불순한 거죠. 그 불순한 놈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순하다는 뜻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왜? 병원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재현하면서 자기 증명하잖아요. 개념과 논리는 수학적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연성,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필연성과 보편성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필연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얘는 좀 적은 말이다. 사실은 우리는 칸트가 굉장히 이성을 이렇게 존중한 철학자라고 이미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칸트 철학의 체계 안에서 보면 이성이 제일 불완전해요. 오히려 얘네들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강력한 토대가 없어. 자, 어쨌든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아예 알 수 없다. 그러나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순수이성의 작용, 순수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근사치로는 다가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건 됐고, 요건 요렇고 이제 인식의, 진리 인식에 대한 문제이고, 그러면 인간이 진선미가 있는데 하나 나가 떨어졌다. 또 하나는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의 문제도 칸트는 요 순수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건 형식입니다. 사람은 색깔을 보던 음악을 듣던 조화롭고 황금 비율을 갖추고 있는, 황금 비율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뭔가를 보면 자연스럽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음악의 과음 같은 거죠. 색이 주는 어떤 마음의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 이런 것들은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틀림없이 어떤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률 쪽 조화를 추구한 돼서 느낄 수 있는 형식미가 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답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순수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 말고 황금 비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인식에 딱 사로잡히진 않지만 뭔가 압도적으로 동화되는 느낌, 경외감을 일으키는 거.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갑자기 띵 가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블랙홀 속에 갑자기 어느 날 띵 하고 블랙홀을 내 눈앞에 마주치게 되면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경외감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굳이 형식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한 두려움도 포함이 됩니다. 왜?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인간 자기가 모르는 게 나타나면 불안하잖아요. 어떤 미지의 대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미지의 것에서 느끼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고 두렵고 한 감정이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금방 쾌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내 앞에 펼쳐진 어떤 풍경이나 힘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게 인간한테 쾌감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칸트는 이걸 왜?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신성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바로 신의 뜻을 펼치는 거라서 신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미 가지의 영역은 벗어나 버린 거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칸트는 숭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숭고하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어떤 형식미하고 숭고하다, 숭고미라고 하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건데 제가 아까 이쪽에서는 자기 정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에서는 요 이성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얘가 밝힌 것들을 여기저기 연결해서 종합을 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실천 이성이 하는 역할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 안에서 이 세 번째 영역은 순수 이성이 아니고 실천 이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확성이나 정밀도나 이런 데서는 순수 이성에 비해서 떨어지는 애죠. 급이 떨어지는 애죠.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이성이 불가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성이 완벽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다. 완벽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실천 이성이 하는 역할이 이 안에서 다루었던 모든 정보들을 전부 통합하고 연관지우고 종합하고 승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도덕 판단,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낸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떤 경험과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어떤 것이 만약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증거가 되려면 보편성도 있고 필연성도 있어야 되는데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진리값에 근사적으로 가깝다가 전제가 돼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어야 그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성하고 보편성이 우리는 보통 필연성, 보편성, 일반성, 대중성이라고 하는 건 일반성이죠. 대중성, 일반성 이런 거는 그냥 다수결이에요. 다수의 감성적 합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수의 감성적 합의가 있다고 보편성이 있다고 말 못해요. 보편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진리 근사값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이게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순수 이성적인 필연성이 있다는 것까지 증명하면 이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칸트는 아까 초월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순고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거 사실. 우리는 이거를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겪을 수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거나 인위적인 어떤 조작의 대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 자체 모릅니다. 그러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진도 몰라. 미도 아니송해. 진선미 중에서 진은 몰라. 미는 조금만 알아. 알 수 있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선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언할 수 있다.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얘가 순수 이성에 기초해가지고 판단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은 필연성은 없지만 보편성은 있으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기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 그걸 이제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애초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구에서는, 동양은 좀 다릅니다만 서구에서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관습의 연장이에요. 사람들이 자연환경이랑 문명의 환경에 적응해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생존 논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그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생존 논리나 힘관계에서 만들어진 관습들이 있는데, 그냥 이 관습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이걸 도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도덕을 바라보게 되면 도덕은 힘센 놈이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힘센 놈이 만드는 자기 편의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보편적 판단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칸트는 그런 도덕은 무의미하고, 인간이 그런 도덕을 따라 산다 그러면 그거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발전인데 기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여할 수가 없고, 그런 도덕 말고 이 순수 이성이 계산해낸 거, 인식해낸 거에 기초해서 최대한 순수 이성에 가깝게, 여기 유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법칙이거든요. 순수 이성에 가깝게, 인간은 어떤 존재니까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이 밝혀낸 최선치의 어떤 이해는 이거니까, 그러므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주요 갈등 상황, 선택 상황에 대한 순수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 이성이 이걸 종합해서 하나의 수학적 공식처럼 도덕적 행동의 기준을 최대한 진리값에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도 모르고 순고도 모르지만 도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어서 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칸트의 논리입니다. 그래 뜻하죠. 뭐 듣고 보면 모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듣고 보면 얘 말 들으면 얘가 그렇더라고 제 말 들으면 제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정밀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그럴듯하지 않다 그러면 근대사회를 사로잡지 못했겠죠. 그럴듯합니다. 듣고 보면 홀딱 빨려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떨어뜨려놓고 보면 제가 보기엔 참 한심한 소리만 골라서 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전제 조건을 가정해놓고 막 갖다 붙였다고 이런 정도의 야구에 넘어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서구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날 칸트가 우리 공교육의 목적은 요 세 개 중에서 이거를 발굴급에서는 오늘날 다른 용어로 번역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감각혼이라고 해요. 감성 형성 능력,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를 마찬가지로 오성혼이라고 하고요. 칸트가 말했던 종합 능력을 의식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대1 대응관계, 이꼴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구성을 바라보는 근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이꼴은 아닙니다만, 비유적으로 보자면 거의 같은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자, 그러면 우리 공교육의 목표는 요 세 개 중에서 어디까지 인간 능력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할까요? 1층, 2층, 3층. 어디까지 개발하는 거? 3층일까요? 아니요. 3층 개발 못한다고 봐요. 2층이에요. 2층까지 개발하는 걸 교육의 공식 목표로 잡고 있어요. 수능 만점 받는 능력이 도덕성 키워주나요? 못 키워주죠. 목표 자체는 예? 목표 자체는 아니요, 목표 자체도 못 키워줍니다. 못 키워준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수능 만점 맞아도 도덕성은 안 키워집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문제예요. 시스템이 해줄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어린 천재 우병우께서
이것저것 다 빨리빨리 고집해서 하시고 한국 사회 엘리트 범죄 전형을 보여줬잖아. 만점 받는다고 키워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덕체가 골고루 발달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잖아요. 교육에서. 자, 이제 그래서 명분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그래 해놓고 진짜로 우리가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는 지득체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홍익인간이에요. 예, 홍익인간을 우리는 교육의 목표라고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문장이잖아요. 홍익인간 앞에 홍익인간은 내자잖아요. 내자.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과 홍익인간 16자가 나옵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신강충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신이 들어왔다. 내 뇌 속에 신이 들어와 내려앉았다. 이 말이 일신강충입니다. 유기신이 들어왔다. 성통광명, 그 성을 통해서 밝은 지혜를 얻었다. 득도했다는 얘기예요. 제세이와 이 득도한 사람이 세상을 이치로서 교화한다. 이 성인이죠, 성인.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득되게 하는 거,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자, 이거는 그 동양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최고의 인간형으로 삼고 있는 성인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목표는 전 국민의 성인화예요. 명분상의 목표는. 그걸 누가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이 누가 신경 써요?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도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실제 신경 쓰는 건 스카이 가냐 안 가냐, 수능 몇 점 맞냐, 이걸 신경 쓰죠. 그만큼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위선적인 거를 묵인하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신머리 없이 분열정적인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사실 지덕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은 지금 슈타이너가 하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오늘 3.1운동하고 발도르프를 비교하겠다 그랬는데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한 건데 비슷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슈타이너의 철학이 근본적인 어떤 철학의 성격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의 성격하고가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사실 결론을 땡겨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풀어 나가보도록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